네, 제 5강 들어오셨습니다. 자, 5강에서는 이전에 4강에 전체 아웃라인 한번 잡아드렸었죠. 이제는 5강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의 내용 문제 먼저 한번 볼까요? 자, 토지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제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부동산은 부동활동에서 임장활동의 필수적인 근거가 된다. 자, 이게 맞냐 이 말이죠. 자, 먼저 맥짓기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성입니다. 위치의 고정성이죠. 자,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설명의 내용을 여러분 그 필기를 하면서 거기다 포인트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를 좀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동산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 있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등기. 자, 토지하고 건물은 별도로 등기한다 그랬죠. 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게 호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등기부인데 등기부에 이 공시 방법, 권리 공시라는 이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산 같은 경우 권리 공시를 어떻게 하느냐? 점유의 방법을 취합니다. 점유. 점유자가 소유권을 가진 걸로 봐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의 방법을 취하는 거죠. 등기의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좀 공시 방법을 다르게 한다. 그 다음에 진열이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강남 토지, 뭐, 대전 대리점, 해남 땅끝마을 대리점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진열해서 팔 수가 없어요. 맞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토지를 샀다. 그럼 법률상 권리 이전이고 그 이면은 자금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럼 자본시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자본시장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남부시장, 무슨 동부시장, 뭐 이런 시장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 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본시장 같은 이런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의 기준인 겁니다. 분류의 기준. 그래서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시장론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구체적 시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이야기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는데 출제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부동산으로 인해서 진열이 불가능하여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이게 출제된 지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그럼 O 하시고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부동산으로 인하여 추상적 시장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구체적 시장으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자, 구체적 시장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이라는 게 좀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그 다음 지역별 부분 시장. 우리 시장을 좀 나눠보면 뭐 전체 시장, 부분 시장, 개별 토지 시장 이렇게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역별 부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역별 부분 시장 말고도 용도별로, 규모별로 시장을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근데 지역별 부분 시장을 특별히 우리가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국제시장. 그래서 나중에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활동과 현상. 자, 이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어느 지역을 따라가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치 안정성입니다. 담보가치 안정성. 자,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어떤 사람이 토지를 근거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저당 설정했다는 거죠. 담보를 했으니까. 근데 그 대출해준 지점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 토지가 잘 있는지 확인할 필요 있나요?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자산보다 이 부동산이 담보가치로서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성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조세의 세원이 됩니다. 여러분 대포차는 있어도 대포 토지는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조세 세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와 통제 대상, 상이한 이게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뭐 제한하지 않는데 어느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규제와 통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7번째 이용 방식이나 입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시험이 중요성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자, 무슨 말이냐? 한번 자리를 점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지란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리를 점하고 있는 장소, 설립자인데 땅지자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자리를 점해서 이용하기 시작하면 쉽게 못 바꾸니까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화하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임장은 현장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현장에 임한다. 자, 토지 가져와. 내가 마음에 들면 살게. 그게 어디 있어? 현장에 가야지. 그런데 현장에 가봤더니 세상에 지적도 상으로는 잘 몰랐던 이미 우리 배웠던 토지 용어 볼까요? 법지. 봤더니 경사를 이루어서 건축하기 좀 곤란한 그런 상황이야. 이것은 어때요? 현장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많아서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통제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알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을 때 통제가 불가능한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활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부동성 때문에 현장에 가야 되고요.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이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특정 위치를 갖는 토지는, 자,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요 지대, 뭐 다른 걸로는 이제 건물 등이 있으면 이제 임대료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임대료를 발생시킨다. 특정한 지대와 임대료를 낳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나 임대료가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인접성. 자, 이 인접성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이 토지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존재하게 됩니다. 너 토지 어디 있어? 강남, 강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럼 이 지역 분석이는 뭐냐면 이거예요. 야, 너가 지금 평가하고자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어? 두 번째, 그 지역적 특성이 어떠하냐? 세 번째, 그러한 특성이 대상 부동산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지역 분석을 합니다. 다시, 이 토지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 내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른 토지와 서로 인접해 있죠. 그리고 지역을 형성하고 있죠. 지역의 특성들이 거기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토지일수록 가치가 높을까, 어느 지역의 토지가 가치가 낮는가, 이걸 판단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접성은 부동성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인접성을 아예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부동성에다가 설명해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접성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볼 게 있어서, 그래서 만약 답을 고르려고 했는데 답이 부동성이 답이야. 근데 봤더니 인접성이 적혀 있어. 그럼 인접성을 답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 자, 인접성이 나와야 되는데 부동성이 적혀 있어. 그럼 거의 그때는 부동성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니까. 첫 번째 토지 특성 부동성이었습니다. 자, 이 부동성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영속성을 좀 볼 건데, 자,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자, 솔루션 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지화 시키는 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거, 뭐 때문이죠? 영속성이에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그리고 이게 틀렸죠. 부동성. 그 다음, 부동성은 부동활동에 있어서 임장활동의 필요성을 근거한. 자, 임장활동, 현장에 임하는 활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영속성과 관련된 걸 좀 살펴볼 건데요. 자, 토지의 영속성이 있어서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과 인물가법칙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토지의 영속성이 있어 장기 투자를 통해 자본이익과 소득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좀 모르냐 이 말이죠. 자, 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속성. 자, 이런 단어들이 좀 생소하죠. 먼저 이제 물리적 내용연수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물리적으로 만멸 훼손되는 이런 것에 관련된 거고요. 내용 그랬을 때는 쓸용자에다가 버팀 내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연수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쓰는 데 있어 버틸 수 있는 수명. 그러니까 수명이다, 수명. 수명을 내용 연수라 그래요. 수명을. 그러니까 물리적 수명이 무한하여 사라지지 않죠?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감정평가 방식 중에서 수익 방식 중에 직접법이 근거가 된다. 이게 이제 출제된 내용입니다. 이게 뭐야? 자, 일단은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야, 비용이 얼마 들었어? 비용 많이 들수록 가치가 높지.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돼? 뭐 이런 식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내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을 것 같다. 그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부동산, 특히 토지는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얻게 되는 미래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됩니다.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는 마음에 훼손되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토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살이 미래는 뭡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근거로 하루살이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하루 보고 끝나는 거예요. 뭐 실제로 3, 4일 산다 그럽니다만. 그래서 우리 감정평가 기법 중에서 미래 수익을 근거로 평가하는 기법이 수익 방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키워드 하나 적겠습니다. 미래란 단어예요. 미래 또는 장래. 그래서 우리 이제 감정평가 기법 중에 수익 방식의 직접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토지 쓰는 거예요. 토지. 예를 들면 요거 비슷한 용어로 직선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건물 등의 감가가 적용이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법, 요것은 감정평가 파트에서 좀 학습할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냥 와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몰라도 요건 꼭 기억하십시오. 수익 방식. 요 수익이 뭘 의미한다고요? 미래, 장래. 앞으로 미래 수익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토지 가치를 평가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속성이 이거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토지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 배려를 하는 대상이 된다. 장기적 배려. 한 번 쓰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니까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용도의 다양성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용도로 쓸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한번 바꿔본다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장기적 배려를 필연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자, 요 표현 봐봐요. 물리적으로 감가가 뭘까요? 가치가 감해지는 걸 말해요. 이거 상각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대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응한다. 뭐 그런 의미의 한자라고 볼 수 있어요.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자, 생각해봐요. 토지 말고 건물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건물을 이용해서 내가 임대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이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매를 훼손시키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철거를 언젠가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예를 들어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여기 건물 10억짜리가 언젠가 사라져요.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이 이 건물주에게 임대 수익을 주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발하고 사라지듯이 이 건물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 수익을 얻는데 기여한 정도, 가치가 감해진 정도를 여기에 대응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감가상각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가치가 감해진 것만큼을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뭐라고? 감가상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으로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상각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요건 이제 얘기가 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제2생산이론. 자, 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제2생산이라는 이 단어를 보고, 자, 다시 만들 수 없다 이거니까, 부증성 이렇게 바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따로 떼면 부증성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렇게 묶으면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걸. 자, 봅시다. 만든다. 다시 만든다. 그건 증가시킬 수 있고, 만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소모를 전제로 하는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 이거 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망가졌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녹여서 뭐 다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지는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라져야 다시 만든다 말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토지는 생산도 안 되고요. 재생산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표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가 된다고 했을 때 재생산을 하는 건데 토지는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부중성 그러시면 안 돼요. 부중성. 뭐라고요? 영속성입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것을 적용할 수 없다가 이게 중요한 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이 소유이익, 사용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소유이익이 있고, 자, 소유이익이 있고, 그리고 또 사용이익이 있고 이랬습니다. 소유와 사용이익이 있는데, 자,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면 자본이익, 이따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양도차익 같은 거,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운용해서. 1억짜리 토지를 1억 5천 되팔았다. 그럼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 같은 거 얻을 수 있죠. 근데 1억짜리 부동산 토지를 빌려줬더니 사용료를 받았어요. 이런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요걸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요걸 사용이익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가 이거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임대료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3, 4번이에요. 이 3, 4번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온 게 이제 5번입니다만. 4번. 자, 임대차 시장 임대료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임대차 임대료.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려줄 수 있다. 여러분, 솜사탕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만 있어도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지는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익과 사용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자, 요 소득이득이 뭐냐면, 이제 영어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인컴 게인스라고 하고요. 자본주의는 캐피탈 게인스라고 하는데, 자, 봅니다. 기간 단위별로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으면 우리가 소득이득 그래요. 이게 대표적인 임대 수익이죠.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사유이익이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은 캐피탈 게인스라고 하는데, 자, 1억에 사서 1억 5천 되팔면 양차익이 5천만 생기는 거죠? 이거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얘는 양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빌려줘도 돼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쌀 때 미리 사뒀다가 보관했다 꺼내도 돼요. 사라지지 않으니까. 솜사탕 빌려주면 안 돼요. 솜사탕 쌀 때 미리 사뒀다가 비쌀 때 꺼내보면 막대밖에 안 남아있어요. 근데 토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비소모적이므로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함. 지금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이 탄력적 표현이 있죠. 탄력이란 표현은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변화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탄력성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탄력 그럼 뭐라고요? 탄력성 그럼 뭐? 양의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론에서는 탄력성은 수요량과 공급량을 결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변화율. 일단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좀 헷갈리면 이렇게 하세요. 여기 봐요. 리얼 이렇게 하세요. 제가 두음법칙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 리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분이 그 농사를 짓는데 농산물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럼 우리 농부들이 어떤 방법을 많이 취하냐면 이거 수확하는데 인건비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갈아 엎어버리자. 그러면 그 농작물 갈아 엎어지면서 그게 차라리 비료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 토지가 개발이 제한되면서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걸리 한 병 마시고 그냥 트랙터로 그냥 토지를 갈아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토지가 사라졌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이 감소. 자, 공급량이 줄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탄력적이지 못하다. 사실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이 다음에 배우실 겁니다. 양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줄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안정성 이런 게 있고, 담보가치의 안전성 이렇게. 뭐야, 이거. 하나는 안정이고, 하나는 안전이고 그래요. 이거 좀 헷갈립니다, 이 표현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부동성에서는 담보가치의 안정성 그랬죠? 안정. 근데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안전이 나왔어요.
안정은 지속성을 의미하는 그런 성격을 좀 갖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의미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투자 대상으로서 안정성은 봐봐요. 여기 임대 수익이 있죠? 여러분, 투자하면 임대 수익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게 투자 대상으로서 안정성이에요. 투자 안정성. 그럼 요건 뭘까요? 자, 담보가치 안전성. 요걸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금융기관들이 여러분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일종의 투자입니다. 일종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돈도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는 원본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원본 자체를 해소하는데 위험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안전은 원본 또는 원금 회수 가능성을 의미해요. 아시겠죠? 원본 또는 원금 회수 가능성. 자, 금융기관 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원본 회수가 가능해야 투자에 안전하겠죠. 투자의 안전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담보가치 안전성은 그런 의미를 갖게 된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어려운 게 여러분 요 7번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7번은 지금 자세히 출제를 아직 안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번하고 4번은 철저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좀 빈출되는 그런 지문이니까. 자,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맞는지 바로 솔루션 들어갈게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 소모를 전제하는 제2생산 이론과 그 다음 요 말을 안 들어봤잖아요. 이건 좀 이따 배우게 될 개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별성.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배울 내용이고요. 토지는 영속성이 있어 장기 투자 활동이 있어 자본이득, 양도차익이죠. 임대수익 같은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옳은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부증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증성 들어갑니다. 자,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생산비 얼마 들어서 만들었다 이걸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택지 개발하는 것은 토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용도 전환이에요. 용도 전환. 그러니까 토지를 물리적으로 만들었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생산비 법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공간 수요. 자, 부동산은 3차원 공간이라고 했죠. 그럼 사람들이 어떤 토지가 필요하다. 그럼 서로 이 자리를 점하려고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경쟁이. 근데 토지량은 한정돼 있죠. 만들 수 없으니까. 그럼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폭등하겠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현상을 직가구로 합니다. 직가구.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수요 공곡선은 아직 안 배웠는데 좀 잠깐 좀 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가격을 이렇게 적고요. 여기다 양을 이렇게 나타내서 표시를 좀 해보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토지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늘지도 않고 부증성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근데 자고를 놨더니 가격이 비싸졌어요. 토지 가격이. 그래서 집에서 배우자하고 거실에 앉아서 토지를 막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부증성입니다. 그럼 이 가격 변화에 대해서 요 균형점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공국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수직선. 수직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선이라는 이야기는 양이 불변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자, 수직선이라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양이 줄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도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아까 영속성에서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늘릴 수 없다가 뭐예요? 부증성. 가격 하락에 대해서 공급의 감소가 탄력적이지 못하다. 뭐예요? 영속성.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두 가지를 다 설명하는 모델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으로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양이 불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지가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입니다. 대가. 어떤 대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고려청자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고려청자를 누군가 달라 한다든가 누가 좀 전시하기서 빌려달라 한다든가 대가를 받아야죠. 똑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걸 만들면요, 그것은 나이가 0살이에요. 고려시대 청자가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른 물건에 비해서 대가를 꼭 치러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부중성과 관련이 깊다는 겁니다. 부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수요자 경쟁을 야기해서 수요자 가격 성격을 지니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아까 우리 이제 그 그림은 아직 여러분이 배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이런 좌표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공급선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수요곡선 이렇게 그래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미 학습한 거예요. 이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만 이렇게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급량은 정해져 있는데 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을 통해서 값을 올린 거예요. 누구끼리 경쟁한 거예요? 수요자끼리. 여러분, 수요자끼리 경쟁해서 가격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수요자 공급자 의사가 합치돼서 나온 결론이 좀 성격이 좀 벗어나죠. 그런 결론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좀 씁니다. 균형가격 성립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써요. 사실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저 표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바람직한 가격 성격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요자끼리 경쟁에서 부풀린 그런 가격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바람직한 가격 수준을 판단하는 건 뭐죠?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 독점 소유욕을 발생시킵니다. 자, 봐요. 이 토지를 만들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토지를 차지해버리면 지구상 누구도 그 토지를 가질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자원 배분이 쉽게 소유권을 달리해서 이동되는 경우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봐봐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토지를 후손들이 자자손손 그대로 소유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점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토지는 지금 한정되어 있고 이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여러분, 강남엔 감자 심거나 그러진 않죠? 건물을 짓고 막 그럴 텐데, 그 토지 위에다 건물을 이렇게 높게 쌓는 이런 것을 이제 집약적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집약적 이용. 자, 모아서 뭉뚱그리는 이용을 집약적 그래요. 자, 뭔가 막 쌓는 거예요.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을 뭐라고? 집약적. 거칠고 면밀하지 못하게 이용하는 것을 조방적 그래요. 그래서 모아서 뭉뚱거리는 이용에 이런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주어진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웠던 용어 최유효 이용 혹시 기억납니까? 자, 이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뭐라고요? 최유효 이용을 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집약적 이용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이요 7번 집약적 이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증성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한다? 집약적으로 주어진 토지를. 8번은 큰 문제 없겠네요. 토지 부족 문제 만들 수 없으니까. 자, 토지 공개념. 자, 이 토지 공개념은 이 공자가 뭐 국공유를 생각하면 좀 일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내가 어떤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토지로 KTX가 지나가야 된대요. KTX가. 그럼 이 토지는 수용당하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토지를 절대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공리를 우선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토지의 사유를 인정해. 그러나 수용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사유인 건 맞는데
그 이전에 국토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라를 잃으면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걸 다시 제목을 적어보면 토지 공개념은 절대적 소유가 아니라 상대적 소유권의 개념으로 이해하자, 그런 이야기죠. 자, 그 소유권은 절대 침범받지 못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토지의 경우 상대적 소유권 개념으로 이해하자. 이건 출제됐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고, 지금도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만, 제도 중에서. 자, 토지 공개념, 이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개별적 용도 관점에서. 자, 지금 이게 뭐예요? 키워드가? 용도죠? 자, 토지는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인문적으로 인간이 개입돼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겁니다. 용도 전환.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에요. 용도 전환. 그러니까 농지나 임야 같은 걸 택지로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이지 물류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사실 지금 봐봐요. 우리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출제되면 가장 잘 틀리는 게 뭐예요? 영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영속성, 소모를 존재하는 재생산을 조율할 수 없다. 그렇죠? 소유과 이용이 또는 사용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서 임대차 시장을 낳는다. 소득이익과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근거가 된다. 그 다음에 부증성은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집약적 이용. 이 부분 주의해 주시고. 아셨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출제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게 될 게 이제 개별성인데, 이 개별성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의식을 좀 가진 다음에 다음 강좌에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